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입니다. 장관님, 그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잘했는지,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혹은 반대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려면 정부 측에서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어떤 뜻인지, 이제 첫 번째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에 한일 간에 이제 있었던 위안부 합의가 조약입니까? 합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라는 게 뭡니까? 저도 법을 전공했는데 국제법상의 합의 중에는 조약이 있고 조약이 아닌 게 있습니다. 이게 조약입니까? 아닙니까? 조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약은 아니면, 그럼 조약이 아니면 신사협약이겠네요? 신사협약이라고.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네. 양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혹은 두 나라에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있으면 조약이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면 조약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신사협약인 것이죠. 그러면 장관님께서 조약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 한일 간의 위안부와 관련해서 있었던 합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네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은 국회에서 논의가 있거나 혹은 정부 여론에 국민들의 여론에서 이 합의에 반대하면 얼마든지 이 합의는 파기될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양국에서 조약을 통해서 양국의 신뢰를 구축하는 부분도 있지만 합의에 의해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이행을 하는 의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조약 중에서 일단 헌법에 의해서 조약은 동의 비준된 조약들은 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조약에 따라서 입법사항이거나 이런 조약들은 국회의 동의 비준을 거쳐야 됩니다. 말하자면 정부 간에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어떤 사항을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약에 동의를 안 하면 그거는 파기되는 겁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거는 조약 자체가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조약의 요건을 갖추어 있지 물론 않다고 외교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양국의 이 행정부에서 약속을 한 거면 존중을 해야 되지만 말하자면 파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양국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정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하는 정신이 당연히 필요할 텐데요. 여기 보면은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정부의 입장이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적인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과거 일본 정부에서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다마가 정권이 바뀌면서 개성을 계속 표명했는데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개성한다고 표명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국제적 관계, 국제사회에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법적 효력의 여부는 해석이 달리 할 수 있겠지만 양국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장관님의 견해에 매우 동의합니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죠. 제 장관님한테 확인을 받고 싶은 거는,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가 출발돼야 된다고 시작을 하는데요. 무슨 비판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1915년 12월 28일 날 한일 간의 협의를 해서 발표된 합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죠. 조약이 아니죠.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장관님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제 해석이 문제가 아니고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죠. 비준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쭌 거예요. 존중은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교적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해석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여기 나오셨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6조에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까? 네, 그거는 법이라고 해석이 됐죠. 아니. 지금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법입니까? 대한민국 법입니까? 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없죠. 조약이 아니죠. 네. 그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합의로 인해서
그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저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정부 입장에서 만약에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서 지금 2015년 12월 28일 날 있었던 합의가 일본에서 불법을 뭐 명백하게 인정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합의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럼 뭐 정부에서 한 거 정부가 존중하는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고 일본에서 만약에 소송을 계속 하신다면 소송을 혹은 제기하거나 계속 하신다면 여가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그 소송을 지원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과 개인이 해야 될 일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이 합의 이후에는 저기 그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든지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로는 이미 128 합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룬 상황입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는 개별 그 피해자분들께서 개별 어떤 행위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기서 그 일본이나 혹은 뭐 한국 법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거기는 일체 대한민국 정부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여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으니까 지원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관여하지 않으면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관여하지 않는다는 약간의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럼 제 질문에 제가 묻는 사람이니까요. 지원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그걸 마치 의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물으시면 대한민국 정부는 할머니들을 존중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제가 안 물어본 때문에 거에 대답을 주세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일문일답을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그 취지에 동감하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가 구체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지원할 용의나 계획이 있냐 그겁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로서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마냐를 묻는데 아니 예, 마치 그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데 혹은 변호사를 대주거나 비용을 대주거나 뭐 절차를 안내해주거나 혹은 뭐 마음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담화를 발표하거나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나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없죠.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네, 금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입니다. 새누리당 송혜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저 인구 문제가 정말 큰일입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 영국의 옥스퍼드 그 인구 문제 연구소에서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한 거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 자료를 보면 2136년에는 저희가 한 10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2750년에는 소멸할 거 아닌가 뭐 예측이고 가설이지만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 정책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한 3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각 부처 중에서도 그 여성가족부는 국가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키 이슈를 관리하신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올해 정부가 잡힌 예산이 저출산과 고령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다루는 예산이 35조입니다. 35조 중에서 저출산 대책이 21조, 고령화에 들어가는 게 13조 있습니다. 부처별 예산을 한번 보시면 여성가족부 예산이 그중에 제일 작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이제 그 예산 중에서도 저출산 예산이 21조 중에서 임신과 출산 지원, 비혼은 아니고 임신과 출산 지원이 1.16%에 불과하고 또 신혼 부부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비혼으로 머무냐면 주택 마련도 힘들고 고용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주택 마련의 10.24%밖에는 안 됩니다. 그 나머지 예산을 어디 썼냐 봤더니 국방부 장교 부사관 중심 병력 구조 정예화 이런 데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각 부처별로 예산이 나눠지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즉 출산을 기피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커리어가 중단될까 봐 아이를 안 낳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에
그나마 460원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전체 저출산 21조 예산 중에 0.2%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자체가 우리 정부가 35조를 쓴다 그러면서도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성가족부가 그 여성가족 정책의 주무부처인데 경력단절 여성 정책이 저출산 대책이 0.2% 수준이라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 문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나눠주지 말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구처 신설 법안을 제가 마련을 했는데 인구 문제를 총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예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질문을 우선 하나 드리고요. 연이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중에서 그나마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한 430억 원 정도 쓰고 계시죠. 그중 하나가 아까 업무 보고하신 세일센터입니다. 세일센터를 하고 계시는데 그나마 조금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너무 양질의 일자리 교육이 안 되고 있다라는 국감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매년 국감 때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살펴보니까 뭐 대한치과의사협의회하고 해서 뭐 행정사, 치과 행정사 과정도 신설하고 또 IT 세일 센터에서는 웹앤넷 디자인 센터, 뭐 또 3D 프린팅을 활용한 인재 개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즈음에서 조금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가 2018년부터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장관님?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공급도 늘어나지만 수요가 늘어날 건데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게 교사입니다. 우리 그 공학 기준으로 공학계열 전공한 경력단절 여성이 2014년 기준으로 제가 찾아봤더니 30만 명이 넘더라고요. 이런 경력단절 여성들을 세일센터가 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거에 그 예산을 좀 집중해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침 반가운 뉴스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은평구에 이런 그 소프트웨어 테스팅 과정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찾았는데요. 그것을 보고 저희가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폐강이 또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예산을 지속적인 정책에 쏟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부가 가치와 양질 일자리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프트웨어나 IT, 고부가 가치 지금 여러 가지로 필요한 이런 그 수요가 폭발될 만한데 좀 쓰실 의향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을 지금 어떤 걸 좀 개발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고요. 조금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세일센터 교육 중에 저희가 재직자나 구직자를 저번에 저희 업무 보고할 때 제가 여쭤보니까 창업자뿐만이 아니고 취업자 대상뿐만이 아니고 구직자나 재직자 중에서도 필요하면은 일자리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민원에 접수된 걸 저희가 보니까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비정규직 15시간 근무하느라고 고용보험 내는 거 그것도 재직자라고 포함해서 거의 뭐 일자리를 교육을 안 시켜주는 민원이 4건 이상 접수됐더라고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 일자리 센터가 만들어져도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아이는 어디다 맡기나요? 그래서 아이 돌보미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어느 SNS에서 나는 아이를 어떻게 맡길까?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을 하러 다시 직장에 나가기 전에 마음을 다잡는 글입니다. 첫 번째가 우선 아이를 돌봐줄 양육자를 찾는다입니다. 정말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업무 보고할 때 장관님 제가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중에서 라유형,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쓰고 하는 그 유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 돌봄 지원센터에 아이를 맡긴 엄마들이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찾아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야 되죠, 장관님, 지금 현재. 혹시 홈페이지 접속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방에서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을 8개를 깔아야 되고요. 예, 뭐 인증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은행도 5, 6개밖에 안 까는데 8개를 깔아야 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해가지고 인증서까지 까는데 27분이 소요됐어요. 27분이 소요되고, 또 그 과정에서 서버가 오류가 나가지고 계속 지연하는 꼴이 많이 났어요. 또 이게 왜 오류냐라고 전화통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다 불통이에요. 화면을 보시면 전부 불통입니다. 전화가 아예 안 됩니다.
혹시 모바일 폰이 요즘 유행하니까 모바일 폰 많이 쓰니까 모바일로 가능할까 했더니 모바일 폰 앱이 없어요. 아까 업무 보고 때 올해 11월에 완료하신다고 말씀. 네. 11월에 완료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데요. 지금 대기자 숫자를 보면 무려 한 567가구, 600가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 돌보미에 센터에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장관님, 이 세 가지가 다 연이어져 있는 정책입니다. 예산과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교육과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하더라도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이 현실, 이게 다 복합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정책 패러다임의 중앙에 서 계신데 장관님 이 개선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이 돌봄 지원센터에 아이를 맡기고 나면 현금 영수증 처리가 안 됩니다. 또 지출액에 소득 공제가 안 됩니다. 이거 개선해 주셔야 되거든요. 대답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저출산에 대해서 저출산 고령화 부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 부에서도 같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건의해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일단 뭐 저희 차원에서는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여성가족부가 초기에 출범할 때 약 550억 원 정도의 초기 예산이었기 때문에 매년 증액을 해도 초기 출발에서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서도 8% 이상 증액이 됐지만 의원님들께서 원하신 형태의 모든 사업을 감당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부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지적하신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이 의무화되면서 현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증대하고 있는데 올해 1월 달에 그 했던 소프트웨어 과정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 충분히 인지를 못해서 그런 분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묶음으로 계시지 않아서 그 세일센터 주변에서 그 모으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를 다시 리뷰를 해서 그 관련된 협회와 협약을 해서 인력을 모아서 저희가 교육하는 방식으로 지금 내년에는 교육 방식이나 인원을 모집하는 부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사전 점검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폐강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재직자나 구직자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인 상황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문호를 더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